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녀는 낚싯대를 챙겼고 낡은 쿨러와 바람 빠진 방석 그리고 야간 조명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주말엔 늘 낚시터였다. 남편인 나는 처음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요즘 보기 드문 취미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고 자연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낚시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어떤 도덕선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일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까지 했었다. 이번 주는 포인트 옮겨봤어. 지난번엔 잉어가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마. 밤낚시 춥지 않게 챙기고.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챙겨 넣는 살림살이를 멍하니 바라봤다. 쿨러에 손을 얹으며 말하는 그녀의 입꼬리는 조금 올라가 있었고 짐을 드는 어깨엔 낯선 여유가 걸려 있었다. 마치 낚시가 아닌 어딘가로 가는 일이 더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부지런히 집을 나섰고 일요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방 안에선 물비린내 대신 꽃향기가 났고 늘 쓰던 낚시복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던 날도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의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는 그녀를 믿기로 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던 그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했다. 낚시가 사람을 더 생기 있게 만든다면 왜 그녀는 낚싯대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루어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지나쳐 가는 걸까? 주말엔 또 어디 포인트야? 이번엔 새로 생긴 곳인데 사람이 별로 없다더라고. 조용해서 좋아. 그래도 낚시는 핑계고 쉬러 가는 거지. 그게 왜 핑계야?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말을 던져두고선 이어폰을 끼며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엔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아닌 떠날 준비만 남아 있었다. 처음엔 그저 부러웠다. SNS 피드를 가득 채운 낚시터 풍경과 고요한 수면 위로 퍼지는 물 한 개. 그리고 한 손엔 커피를 든 채 낚싯대를 들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 사진 속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아무도 없다는 듯한 배경, 누군가의 인기척 하나 없는 낯선 공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배경이 이상하게 나치기 시작했다. 잔디 위에 깔린 돗자리의 색깔이 이전과 달랐고 사진 구도는 누가 찍어준 듯 어딘가 인위적으로 다듬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각도에서만 반복적으로 찍히는 그녀의 표정은 너무 완벽했다. 셀카 삼각대로는 낼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이 깃든 프레임이었다. 이 사진 누가 찍어준 거야? 응, 그냥 타이머. 요즘엔 스마트워치로도 되잖아. 그래도 구도가 너무 잘 잡혔는데. 혼자 많이 하다 보면 감각 생겨. 몰랐어. 그녀는 웃으며 핸드폰을 뒤로 감췄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고 확인은 곧 믿지 않는다는 선언 같아서. 하지만 며칠 후 올라온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내 생각을 흔들었다. 배경에 흐릿하게 잡힌 그늘 속 누군가의 신발 끝이 걸쳐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운동화였다. 낚시를 즐긴다는 말과 달리 그녀는 그날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고 대체 왜 이런 걸 확대해보며 의미를 부여하려 하는지조차 납득하지 못했다. 이번 주도 나가. 응. 바람 좀 쐬러. 요즘 회사에서 진짜 머리 아파. 같이 가면 안 돼. 거긴 너랑은 안 맞아. 좀 조용하거든. 그녀는 짐을 챙기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화는 형식적으로 흘렀고 나는 대답의 무게보다 그 짧은 숨 사이의 망설임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올라온 사진. 그녀의 옷은 분명 혼자 낚시를 하기엔 지나치게 얇고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넘기다 어느새 팔짱 낀 두 팔의 실루엣이 물빛 너머로 겹쳐져 있던 걸 알아차리고 말았다. 불빛은 흐렸다. 붉은 잿불이 모닥불 끝자락에 가물거리며 꺼져갈 때쯤 그녀는 텐트 쪽을 천천히 향하고 있었다. 낚싯대를 옆에 세워둔 채 양손은 두꺼운 패딩 안으로 꼭 쥔 무릎을 감싸 안은 모습이었고 그 옆자리엔 누군가가 있었다. 나직지 않은 실루엣, 하지만
불빛에 비친 뺨의 곡선은 확실히 다정했다. 오늘 많이 추웠죠? 아니요. 난 오히려 더웠어요. 계속 보고 있어서. 그는 웃으며 말했고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한 톤이었다. 어색하지 않았고 멀지도 않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이내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른 손 위로 얹혔다. 낚시보다 이 밤이 더 좋네요. 조용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심지어 양심 소리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소리는 가까이서 바닥을 치듯 속삭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불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텐트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녀도 모르게 손등이 닿고 그게 천천히 팔로 이어질 무렵부터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확신이 담긴 동작으로.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되려 팔을 허리에 걸치며 균형을 맞췄고 입가엔 미묘한 떨림이 맴돌았다. 괜찮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용기 내겠어요? 작은 램프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먼저 텐트 지퍼를 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며 안쪽에 깔린 담요를 휘날렸고 텐트 안에는 물비늘 대신 숨결만 남았다. 어둠은 조심스러웠고 입맞춤은 조용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목덜미를 타고 내려온 입술, 그리고 짧게 끊긴 호흡이 어두운 텐트 속을 메웠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왜 오늘 밤이어야 했는지, 왜 자신이어야 했는지, 아니면 왜 이토록 쉽게 허락해버렸는지. 텐트의 작은 방수천이 바람에 울렁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등을 돌렸다가 다시 안겼다. 혹시 이거 후회할까요? 당신이 묻는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전 괜찮아요. 무릎을 구부리고 몸을 말았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어딘가 안쓰럽고 어딘가 후련하면서도 끝내 감춰지지 않는 치명적인 웃음. 그 순간 텐트 바깥의 물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낚싯대는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고 고요함 속에선 오직 두 사람의 몸짓만이 밤을 움직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텐트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릴 또 하나의 혼자만의 캠핑 기록을 만들었다. 잘 쉬었어. 응, 혼자만의 시간이었어.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커피를 시켜갔다. 모르고 싶어서 묻지 않았다. 믿고 싶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텐트 안 그녀가 그날 넘은 선의 무게는 이제 그녀 혼자만 아는 비밀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처음 보는 작은 립스틱을 발견했다. 낯선 브랜드, 낯선 색감. 하지만 확실히 그녀의 것이었다. 늘 쓰던 색과는 달랐다. 화장대 위에 놓인 것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색조가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옅은 베이지나 핑크만 썼는데 요즘은 레드, 코랄, 버건디 점점 선명하고 묘하게 도발적이었다. 화장 달라졌네. 내가 무심히 말을 꺼냈다. 오늘도 예쁘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웃지 않았다.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표정이 없었다. 입술을 한 번 눌러 닫고는 립스틱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은? 그냥 칭찬인데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 변화가 내심 거슬렸다. 평소보다 좀 더 진한 아이라인, 달라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날따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 그녀는 낚시 가는 날이면 항상 꾸미지 않는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꼭 립스틱을 바르고 꼭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갸웃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 번 거울 앞에 섰다. 화장대 위에 흐트러진 브러쉬를 정리하며 립스틱을 손에 쥐고 몇 가지를 비교했다. 거울 속에 그녀는 무표정했고 조심스러웠으며 무언가를 고르며 망설였다. 요즘 왜 이렇게 화장품이 늘어? 당신은 그런 것도 다 기억해. 그럼 집에 있는 건 다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우는 건지 아닌지도 분간이 어려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가끔은 나도 여자니까. 그 말이 어쩐지 멀게 들렸다. 함께 살아온 세월 중 단 한 번도 그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항상 편한 게 최고야라며 외출복도 잘 안 입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립스틱을 3개쯤 가방에 넣고 향수까지 챙긴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브랜드의 것들로. 그날 오후 그녀가 다녀간 욕실의 수건은 미세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괜히 그 수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그대로 세탁기 안에 넣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낚시터에 갔다. 낚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듯한 눈빛으로 여느 때보다 더 가볍게 옷깃을 털며 나갔다. 나는 멍하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집 안이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부터 내 의심도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비는 아침부터 제멋대로 내리고 있었다. 창틀에 닿은 물방울은 매끈한 유리 위를 따라 맥없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오래된 낚시 가방을 조용히 들고 나왔다. 오늘도 낚시라며 남편에게 키스를 건넸지만 그 입술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주차장 아래 낯익은 차 한 대가 있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창을 두드리자 그제야 조용히 문이 열렸다. 실내엔 낚시 미끼 대신 정리되지 않은 숨소리만이 퍼져 있었고 남자의 손은 아직 핸들 위에 걸쳐진 채였다. 많이 젖었네요. 이런 날 낚시하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손등은 이미 그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남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며 그녀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이 닿는 그 짧은 온기에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고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낚시 가방을 밀쳐냈다. 그래도 낚시 도구는 챙겨왔네. 당신이랑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려. 낚싯대든 뭐든. 비는 점점 거세졌다. 그들은 아예 차량 안을 벗어나지도 않았다. 모텔이 아닌 이젠 차 안조차 충분히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여느 때처럼 말없이 서로의 옷깃을 당기던 손은 오늘따라 조금 더 거칠었고 그녀는 우비를 벗지도 않은 채 무릎 위에 걸터 앉았다. 여기서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근데 더는 참기 싫어요. 우비가 허벅지 위에서 주르륵 미끄러졌고 그녀의 다리는 차가운 가죽 시트 위에서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속옷은 이미 따로 챙기지 않았고 그 사실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게 여겨졌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올라오다 멈췄다. 생각보다 준비가 됐네.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은 반칙이에요. 그녀의 목덜미에 닿은 입술은 말보다 훨씬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창밖은 온통 흐려졌고 조수석에 걸쳐진 우비만이 무엇이 벗겨졌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차 안은 습기로 가득 찼고 손등과 허리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시트가 밀리는 소리, 숨이 급하게 끊어지다 이어지는 리듬. 그 와중에도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이후로. 나도. 그날 이후로 다른 날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남자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끌어내며 속삭였다. 비 오는 날은 다정하잖아요. 딱 오늘 같은 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허리는 더 깊이 밀착됐고 자동차는 그 자리에 멈춘 채 흔들림만을 반복했다. 그날 둘 사이엔 낚싯줄 하나조차 남지 않았다. 비에 젖은 건 것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도, 지켜보는 시선도,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양심도 모두 젖어 무너졌다. 장보러 나간 길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날씨답게 대형마트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속에서 민재는 시식용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었다. 단맛은 꽤 괜찮았고 이 정도면 수정이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장 크고 둥근 수박 하나를 고른 뒤 땀에 젖은 셔츠를 매만지며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실내는 이상하게 조용했고 동시에 욕실에서 물소리가 기미하게 흘러나왔다. 평소보다 이른 귀가였기에 그는 괜히 눈치를 보듯 조심스럽게 현관에 수박을 내려놓았다. 신발을 벗으며 수정아, 나왔어. 수박 샀어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욕실 문 너머로 물줄기 소리가 멈췄고 이어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낮게 이어지는 여자 목소리는 그가 아는 멜로디는 아니었다. 어딘가 나른하고 여유롭고 기분 좋게 풀어진 음정이었다. 그 소리에 민재는 무심히 수박을 손에 쥔 채 멍해졌고 웃음도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잠시 멈췄다. 수박 샀다니까. 다시 한 번 말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이어지는 건 욕실 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피어오르는 콧노래뿐이었다. 이상하게 그 순간 민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흐릿하게 끌려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가 욕실 앞을 지날 때 문틈 사이로 수증기가 흘러나왔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순간 민재는 문득 생각했다. 수정이 지금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뭘까? 욕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수박을 도마에 올리며 조심스레 칼집을 냈다. 잘 익었네. 혼잣말처럼 중얼인 그 한마디에조차 무언가 허전한 기운이 맴돌았고 민재는 알 수 없는 묘한 이물감을 아는 채 조용히 수박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 너머 욕실 안에서는 다시 나지막한 노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회사 동료의 말이었다. 형수님, 요즘에도 낚시 다니세요. 그 말이 별 뜻 없이 들릴 수도 있었지만 민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헛기침으로 얼버무리긴 했지만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평소엔 아내가 어디 가든 무심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날은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혼자서 낚시를 매주 빠짐없이. 사진은 항상 혼자 찍은 것뿐인데 배경에 사람 그림자가. 민호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점심시간 무렵 친구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혹시 이번 주말 시간 돼? 왜? 갑자기 무슨 일인데? 민호는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 그냥 부탁 하나 좀 하려고. 수혁은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짐작이라도 한 듯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설마 은지 씨 낚시 가는 거 따라가 보자는 거야? 미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 내가 괜찮으면 좀 봐줘. 괜히 내가 가서 들키면 미행하는 의미가 없잖아. 야, 넌 지금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고 있네. 그런 거 괜히 봤다가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게 더 미치겠어. 침묵이 흘렀다. 수혁은 대답 없이 숨만 길게 뱉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가볼게. 대신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민호는 가볍게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의심이란 건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알게 되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오랫동안 애써 모른 척 해왔던 결과였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짐을 챙겼다. 챙긴다기보단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매는 모습이었다. 내일은 어디 낚시터야? 민호가 물었고 은지는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다. 계곡 쪽으로. 친구들이랑 텐트도 칠 거야. 계곡이면 좀 멀지 않아? 응. 그래서 아마 늦을 수도 있어. 그녀는 당연한 듯 말했고 민호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가슴속은 타들어가는데 입안은 자꾸 메말랐다. 다음 날 수혁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다. 지금 출발했어. 연락은 끝나고 할게. 민호는 그저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귀에서는 아내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그 멜로디가 낯설게 느껴졌다. 비 오는 날이었고 수혁은 차 안에서 핸들을 감싼 채 창밖을 응시했다. 낚시터라고 하기엔 너무 한적했고 그늘막은 생각보다 더 안쪽에 설치돼 있었다. 은지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있는 남자는 젊고 말수가 적은 편인지 은지가 주로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 친구들과 나누는 밝은 웃음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입꼬리가 부드럽게 말리고 고개가 자주 기울었으며 시선은 오래 머물렀다. 저 정도면 사귄다고 해도 말이 되겠지.
하지만 수혁은 더 다가가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질끈 감았다가 손에 힘을 주고 다시 떴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기 전까지 수혁은 몇 번이나 망설였다. 어땠어?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수혁은 짧게 한숨을 뱉었다. 확실한 건 없어. 다만, 둘이 꽤 친해 보이더라.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눈빛이 너도 보면 알 거야. 그 말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혁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둘 사이엔 핸드폰 너머로도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흘렀다. 수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은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수혁의 눈에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오래된 감정을 숨기고 마치 괜찮은 척하며 짓는 억지로 만든 평온함 같았다. 민호야. 응.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 민호는 핸드폰을 끄는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책상 위엔 낚시용 장갑과 바늘 케이스가 놓여 있었고 은지가 늘 챙겨가는 작은 쿨러 가방은 여전히 베란다 옆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매주 다녀오던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는 걸. 그 속에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으며 그는 그 바깥에 서 있는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수혁은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다. 친구의 부탁이었고 여느 때처럼 성의껏 한두 번 관찰해주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낚시터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먼저 인사했고 수혁은 얼떨결에 웃었다. 혹시 지난번에도 여기 오셨죠? 그녀가 물었고 수혁은 본능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낚시 배워보려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수혁은 애써 물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그 선이 좋았다. 어디까지나 낯선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서 수혁은 그날 하루를 유난히 오래 기억하게 된다. 그녀는 햇살 아래에서 손등을 들어 그늘을 만들고 물에 뜬 찌를 바라보다 가볍게 웃었다. 낚시라는 게 참 묘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 알죠? 수혁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낚시찌가 아닌 그녀의 엽선이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했을 뿐이다. 며칠 후 수혁은 스스로 다시 낚시터로 향했다. 한 번 더, 딱 한 번만 보면 그만둘 수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또 먼저 다가왔고 그날은 먼저 커피를 내밀었다. 오늘은 진짜 혼자네요. 수혁은 순간적으로 그녀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혼자 생각 좀 하려고. 그녀는 말없이 옆에 앉았다. 물살은 잔잔했고 그녀의 숨결은 바람보다 가까웠다. 수혁은 자리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혁을 바라보며 입꼬리만 올렸다. 그런 질문, 지금은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그 말에 수혁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미행이 아닌 만남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감정과 대가는 생각하지 않았다. 수혁은 물가에 처박아 둔 의자를 접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등 뒤에서 작은 냄비에 물을 부으며 조용히 흥얼거렸고 그 멜로디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해서 그는 그 소리에 귀를 빼앗긴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하늘은 이미 짙게 가라앉았고 불빛 없는 야외는 그저 어둠이 전부였다. 이거 오늘 안에 말려야 하는데 마른 타월 좀 줄래요? 그녀가 텐트 앞에 쪼그려 앉은 채 말했다. 수혁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옮겼고 그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의 온몸의 감각은 갑자기 곤두섰다. 그녀의 손이 젖은 소매를 붙잡고 털어내는 모양새는 어쩐지 자극적이었고 굳이 바람이 없어도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그 모습은 감춰야 할 부위보다도 더 짙은 상상을 만들게 했다. 이럴 거면 오지 말 걸 그랬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이듯 말하며 수혁을 쳐다봤다. 왜요? 수혁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눈을 피하지 못했다. 너무 조용하잖아요. 말이 없으면 자꾸 눈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의 팔을 짚으며
장난처럼 웃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수혁이 작게 물었다. 그건 수혁 씨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텐트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수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따라 들어갔고, 안은 작고 눅눅했으며 가느다란 라이트 하나만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무릎 위에 수건을 올려둔 채 앉아 있었다. 지금 나가면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물었고, 수혁은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이 먼저 그의 뺨을 더듬었고, 그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숨이 가까워지고 무릎이 닿고 이불이 미끄러졌고 낚시용 매트가 바스락이며 눌렸다. 작은 텐트 안, 외투는 한켠에 밀렸고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입술이 붙었고 손이 셔츠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으나 그녀의 몸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그가 입술을 뗐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나 지금 남편 생각 안 나요. 당신은요? 그 말에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눕혔고 한동안 안쪽에선 숨소리만 가득했다. 바깥에선 풀벌레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텐트 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수혁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친구의 친구가 아니었고 그날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 밤 텐트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죄책감보다 짜릿함이 앞섰으며 끈적한 땀이 서로의 피부를 타고 흐를 때 그들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 몸을 던졌고 손에 쥔 물 한 잔을 들이켠 후에야 한숨을 뱉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수혁의 말이 생각나 다시 고개를 저었다. 별일 없더라. 그냥 평범했어. 짧았지만 그 말엔 수혁 특유의 무심함이 묻어 있었고 그 말만큼은 왠지 모르게 믿고 싶었다. 자기야, 수박 자를까? 아내가 부엌에서 묻는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말투.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다. 응, 그냥 나중에 먹자. 말끝을 흐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아내가 다가와 내 옆에 살짝 기대 앉았고 희미한 체향이 코끝을 스쳤다.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 얼굴이 많이 말랐어.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 따뜻함이 위로보다 이상하게 미안함처럼 느껴져서 나는 눈을 떴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별일 없었지. 아무 의도 없는 듯 툭 던진 내 말에 아내는 웃었다. 짧은 숨과 함께 별일이 뭐가 있겠어. 나야 뭐 항상 똑같지. 나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묻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침묵했고 그녀는 그 틈에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있잖아, 고마워.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지 판단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왔고 등 뒤에서 팔을 감았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감정이 내가 잠시 미뤄뒀던 의심을 다시 일깨웠다. 너무 다정했다. 너무 부드러웠고 평소와 달리 나를 오래 안았다. 그녀는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냥 오늘은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눈치챘다기보다는 모르는 척해야만 할 것 같은 불길함 때문이었다. 수혁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아무 일 없었다던 말. 그리고 그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있는 나 자신. 그렇게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른 숨을 쉬며 잠든 듯 했지만 나는 그 숨결 하나하나의 숨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믿음은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무언의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혁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농담도 적었으며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쪽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전화를 걸어 약속 없이 찾아간 그의 사무실. 그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뭐 찍은 건 없어. 나는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내가 직접 그녀를 미행할 수 없었기에 수혁에게 부탁한 그 일. 사진 한 장쯤은, 증거 하나쯤은 남겼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고개를 젓고 천천히 말했다. 필요 없더라. 그냥 아무 일도 없더라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때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수혁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래도 내가 갔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말하자 수혁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표정에서 어떤 진심도 어떤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유난히 다정했다. 평소보다 먼저 밥상을 차렸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물컵을 식탁에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 참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의심을 삼킨 채, 의심 속에 머무른 채.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내 팔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먼저 등을 돌리자 그녀는 뒤에서 속삭였다. 요즘 내가 좀 이상했죠. 미안해요. 신경 쓸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부턴 진짜로 낚시만 다닐게요. 그 말에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뻔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라는 말. 그 안에 숨어있는 무수한 거짓과 진실 모두가 나를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진은 없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식탁 위 태블릿 화면엔 사진 하나가 떠 있었다. 조용한 집 안, 부엌 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고 민재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은 채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거실 바닥을 조용히 덮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감정 없는 무표정처럼 보였지만 입술 아래로는 미세한 경련이 반복되고 있었다. 유정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민재는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이 사람 알아? 태블릿 화면을 밀자 수혁의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낚시터 옆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뒷배경은 흐릿했지만 그 남자의 얼굴만큼은 또렷했다. 유정은 한 걸음 멈칫하더니 화면을 본다. 시선은 일순 흔들렸고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알지. 짧고 흔들리는 대답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요하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잔잔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랑 있으면 숨이 쉬어졌나 보지. 유정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다물었다. 눈꺼풀 아래서 서서히 고인 눈물이 결국 흘러내리고 그녀는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낸다. 민재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고 한숨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했는데 이젠 말조차 필요 없네. 이미 표정이 다 말하고 있으니까. 유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아무리 느려도 용서가 되지 못했고 민재의 말끝은 이제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벽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민재는 사진 한 장으로 미행을 보냈던 수혁과 아내 둘을 한 번에 낚은 것이다. 유정은 문 앞에 놓인 캐리어에 손잡이를 올리고 있었다. 민재는 거실 한복판에 앉은 채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고 말없이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고 그는 느릿하게 사인한 뒤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겼다. 유정은 등을 돌린 채 그 기척만 듣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얇은 종이 안엔 접힌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이게 위자료야. 딱 그 정도 감정이니까. 유정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놀라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문 채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고. 근데 이 집은 내 거였어. 결혼 전에 이미 내가 전세금 다 넣고 시작한 거잖아. 유정은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반박도 항변도 없이 캐리어를 손에 쥔 채 다시 몸을 돌린다. 민재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들어 통화를 시작했다. 대리운전 맞죠? 주소 보내드릴게요. 집만 보내요. 사람은 안 태우셔도 돼요. 그 한마디에 유정은 몸을 멈칫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고막 깊숙이 스며든 채 오랫동안 머물렀다.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방 안엔 그의 호흡만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방 안 한 구석에 놓인 낚싯대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조심스레 그걸 들어 올려 먼지를 털었고 태우지도 쓰지도 않은 채 천천히 벽에 걸었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어디에도 던져지지 않은 그 낚싯대는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다. 한때 누군가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허망해지기 전 먼저 놓아야 했던 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싱크대엔 물 한 방울이 맺히지 않았고 식탁 위엔 둘이 앉았던 흔적이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집은 깨끗했지만 그만큼 썰렁했다. 텅 빈 공간을 채운 건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아닌 정적뿐이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민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었다. 불편했던 관계, 뒤틀린 신뢰, 다 타버린 감정들. 이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혁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민재도 먼저 찾지 않았다. 유정도 마찬가지였다. 짐을 나간 이후로 그녀는 사라졌고 다시 돌아올 기미도 돌아올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재는 마당으로 나가 한참을 서 있었다. 초가을의 바람이 지나가는 풀잎을 스쳤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낚시는 기다림이라더군요. 미끼 하나 잘 꿰어서 고요한 물가에 던져두는 거.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썩은 미끼를 던질 순 없잖아요. 애초에 물릴 가치도 없는 걸 던졌다는 거니까.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들어오며 마지막으로 그 벽에 걸린 낚싯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낚싯줄도 없고 갈고리도 빠진 그것은 그냥 장식일 뿐이었다. 무기력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난 그냥 그 둘을 물에서 건져낸 것뿐이에요. 그 말과 함께 민재는 방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은 채